전에 제가 이제 그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검사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가 한 두 가지 개념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전속 검사를 할 건지, 샘플링 검사를 할 건지, 무감소를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검사의 시점이나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협력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 입수검사인지 수입검사인지 공정 내에 있는 검사인지 또는 내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내보내기 위한 검사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그것 중에서 특히 이제 그런 모든 고민을 고민해서 샘플링 검사는 아까 말한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규준형 검사하고 조정형 검사하고 선별형 검사하고 연속 생산형 검사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처음 시작한 거는 선별형 검사를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왜냐면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낼 때 최종이 어떻게 내보낼까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인데, 근데 사실은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들어올 때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기준형 검사, 조정형 검사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도 이 모든 이론들을 만들려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규준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정하고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검사법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확률 이론에서 이 기본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샘플링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모든 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궁극적으로 이 OC 커브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거의 모든 걸 다 이해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샘플링 검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 그랬죠? 즉 좋은 로트를 불합시킬 수 있고요, 나쁜 로트를 합격시킬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즉 좋은 로트를 불합격시키고 나쁜 노트를 합격시킨다는 이 확률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놈을 정확하게 아는 내용이 바로 이 OC 커브에서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팅 컬렉터리스틱 커브라고 하는 것은 로트의 불량률과 그러한 불량률을 갖는 로트가 샘플링 검사에서 합격할 확률을 그려놓은 곡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게 OC 커브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만일 내가 그 안에 있는 그거에 이제 불량률이 얼마라고 하면, 만약 내가 불량률이 3%라고 한다면 이 로트의 불량률이 3%인다면 내가 샘플링 검사를 했을 때 그 로트가 통과될 확률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또한 뭐죠? 이 로트가 만약 불량률이 20%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만약 이 로트가 뭐죠? 통과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샘플로부터 로트를 판정하는 거니까 운 나쁘게 좋은 로트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물건이 많이 뽑히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로트는 그 샘플링 인스펙션에서 리젝트를 먹을 겁니다. 아니 불량률이 많은 로트라고 할지라도 샘플에 운이 좋게 좋은 놈만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로트는 통과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샘플링 인스펙션이죠. 즉 우리가 그 통계학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항상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죠. 그 불확실성의 확률을 명확하게 그려주려고 하는 게 바로 OC 커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로트의 불량률과 내가 어떤 불량률이 있는데 이러한 불량률을 갖고 있는 로트가 샘플링 검사했을 때 합격할 수 있을 확률을 계산해내는 것이 바로 뭐다? 오퍼레이팅 컬렉터리스틱 커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확률로 모든 걸 다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링 검사는 일부 샘플만을 검사한 후 로트 전체에 대한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좋은 품질의 로트가 불합격될 수도 있고, 즉 요만큼 불합격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나쁜 품질의 로트도 이만큼 뭐죠? 합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가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요 오류가 1종 오류가 되고 요 오류가 2종 오류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로트 크기가 라지 n이고 샘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샘플 크기를 스몰 n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합격 횟수를 c라고 하는 그런 걸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1회 샘플링 검사에서 로트가 합격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라지 n 중에서 분량의 어떤 그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성의 것을 스몰 n을 뽑았을 때 그 특성이 있는 게 몇 개가 있는지를 세는 거랑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 범주가 있죠? 초기화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게 뭐죠? without replacement, 그러니까
비보건 추출이 되는 거니까요. 샘플링 검사는요. 그런데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화 분포는 계산이 좀 복잡해요. 특히 라지 n이 커지면 계산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라지 n, 스몰 n이 커지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 분포 유형의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이항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포화성 분포를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지 n이 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포화성 분포가 계산이 제일 쉬워요. 이항 분포가 조금 더 어렵고요. 초기화 분포가 제일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근사해서 쓰겠다고 하고 나서 계산하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그샘플을 하나 들은 건 OCK브 확률을 들은 건 뭐냐면요. 이건 이제 제일 계산이 쉽게 하기 위해서 포화성 분포를 쓴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전체 로트 사이즈가 1000개예요. 1000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어요? 80개를 뽑았어요. 80개가 근데 C가 2인 경우라는 건 뭐죠? 2개 이하일 경우에는 합격이 되는 거고 뭐죠? 2개보다 더 3개보다 커지면 내가 불합격이라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probability x가 2보다 작은 놈이 합격 확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로트가 로트의 불량률이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량률을 0.01인 경우, 0.02인 경우 쭉 해서 0.01까지 쭉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람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즉 0.01일 경우에 뭐죠? 그 안에 불량 개수가 들어있는 확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샘플 사이즈가 80이니까 80에 0.01이니까 0.8개만큼 들어올 수 있겠죠. 또 뭐죠? 만약 프로바빌리티가 불량률이 0.0이라고 하면 뭐죠? 샘플이란 80개를 뽑은 샘플 안에는 평균적으로 뭐죠? 1.6개의 뭐가 되는 거죠? 불량 개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만일 얘가 0.06이라면 4.8개의 뭐죠? 불량 개수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포화성 분포를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포화성 분포에서요. 이 p-value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죠. 그럼 이 값이 뭐죠? 0.5 이렇게 값을 내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랑 같냐면요. 자, 생산자 위험이랑 소비자 위험이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우리가 부적합률이 P0, 이 P0라는 것을 우리가 AQL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Acceptable Quality Level 이하로 좋은 로트가 그러니까 불합격될 확률을 알파 이하의 낮은 값으로 하고 싶으면 이를 생산자 위험이라고 한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P0라는 건 여기서 뭐죠? 요게 지금 우리가 3%가 이제 좋은 품질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품질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품질에서 뭐죠? 이만큼 합격이 되니까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예? 요게 알파가 되는 거죠. 요건 무슨 말이죠? 내가 좋은 물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죠? 리젝션을 받을 확률입니다. 이 확률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확률을 우리가 생산자 위험 프로듀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적합력이 P1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품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LQ라고 말합니다. LQ라고 하는 것은 리미팅 퀄리티라고요. 그 이상의 나쁜 로트가 합격될 확률을 베타 이하 값으로 낮게 하고 싶고 이를 우리가 컨슈머스 리포트 그 리스크라고 얘기한다. 지금 무슨 말이죠? 이렇게 나쁜 품질인 경우에도 뭐죠? 분명히 들어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들어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그거를 우리가 consumers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example에서 보면요. 여기에는 우리가 P0 0.01이라고 1%라는 건 좋은 품질 제품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로트가 합격될 확률은 얼마니까 95.3%로 높은 값을 갖게 되죠. 예, 하지만 이 경우라도 불합격 확률이 뭐죠? 0.047, 4.7% 정도는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 불량이라는 건 나쁘지 않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100번 들어오면 5번 리젝트를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는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품질이 로트가 불합격되는 것이므로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생산자 위험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파 값을 사용합니다. 재밌는 게 뭐죠? 이 생산자 위험을 알파로 썼어요. 1.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뭐라는 거죠? 로트가 좋은 놈이다는 거예요. 대립가설이 뭐죠? 모두가 로트가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링 검사에서 뭐죠? 데이터로부터 나쁨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P1이 0.06이 나쁜 품질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말이죠? 로트가 합격 확률은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즉 낮은 확률을 갖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쁜 로트가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비자 위험이라고 하고 베타로 표현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뭡니까? 알파를 뭐로 표현해요? 생산자 위험으로 표현하고요. 베타를 뭐로 쓰는 거죠? 예, 소비자 위험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기무가설이 뭐죠? 로트는 좋은 놈이다.
대립가설은 뭐죠? 노트는 나쁜 놈이다. 근데 나쁜 놈이라는 걸 이종우를 계산할 때 항상 뭐죠? 이종우에 대한 값을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케이스를 다 해서 그려놓은 이 자체를 뭐죠? 이거를 오시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시 커브는 사실 우리가 어디서 설명하면 검정력하고 샘플 사이즈를 결정할 때 한번 배웠던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검정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샘플 사이즈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 오시 커브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오시 커브 개념은 사실은 그 확률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는 뭐죠? 샘플링 인스펙션이 과연 오시 커브가 어떤 그림으로 나오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샘플링 검사가 지금 어떤 샘플링 검사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품질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가 통과되고 이 정도 품질이라면 몇 퍼센트가 통과가 될까를 다 계산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 그걸 우리가 오퍼레이팅 컬렉터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시 커브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상적인 오시 커브라고 하는 것은 좋은 로트는 모두 합격되고 나쁜 로트는 모두 불합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그림은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만일 2% 이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긴 다 합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상은 몽땅 불합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런 오시 커브는 사실 뭐가 합니까? 샘플링 인스펙션은 불가능합니다. 즉 전수검사에 가까운 행동을 해야만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바로 이 오시 커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샘플링 검사에서 이상적인 오시 커브가 되려면 이 오시 커브가 사실 이 오시 커브가 사실은 이상적인 오시 커브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좋은 오시 커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시 커브를 사실은 이 기울기가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시 커브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아주 급격히 떨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 급격히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뭐죠? 샘플링 검사에서 이상적인 오시 커브에 나의 오시 커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품질, 좋은 로트와 나쁜 로트를 판별하는 판별력이 커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시 커브를 딱 보면 이게 좋은 오시 커브나 나쁜 오시 커브인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시 커브가 과연 우리가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n과 c가 일정하고 라지 n, 로트 사이즈가 변하는 경우를 설명드렸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n이 50이고 c가 1인 경우예요. 그리고 뭐죠? 샘플 사이즈가, 그러니까 로트 사이즈가 크게 변하는 경우를 쭉 써놨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림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즉 무슨 말이죠? n, 라지 n이라고 하는 것은 오시 커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않고 뭐에 영향을 미치죠? 오히려 사실은 이 두 개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초기화 분포로 분석했을 때 이렇게 되죠. 초기화 분포를 안 하고 분석하면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되는 거죠? 오시 커브는 뭐에서 결정된다? 샘플 사이즈 n과 뭐죠? 합격값인 c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뭐에는 별로 받지 않습니까? 로트 사이즈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만일 우리가 C가 일정하고 스몰 n을 라지 n에 비례해서 사용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뭐죠? 한 개까지는 봐주는데 두 개 이상은 불합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뭐에 따라 결정하냐면 로트 사이즈에서 결정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면 로트 사이즈가 100개면 샘플을 10개만 뽑지, 뭐 10%만 뽑지, 그 로트 사이즈가 1000개면 10%니까 100개를 뽑지 이렇게 뽑자는 거죠. 그리고 뭐죠? C는 일정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오시 커브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건요. 내가 이 샘플링 방식은 완전히 천차만별로 다른 샘플링 방식이라는 거랑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뭐죠? 실질적으로 n과 c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라지 n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샘플링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만일 n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샘플 사이즈는 스몰 n과 그 합격 값인 그 c의 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즉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뭐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합격 그 개수도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요, 여기 맞춰서 이렇게 변화시키면 어떤 발생하냐면요,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이상적인 형태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죠. 샘플 사이즈가 커졌다는 건 뭐죠?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뭐죠? 점점 이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즉 AQL일 때는 얼마나 합격을 했으면 좋겠고, 그죠? LQ일 경우에는 뭐 리미팅 퀄리티는 얼마 이상 합격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 내가 정해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뭘 결정하는 거죠? 이 OC 커브에 따라서 어떻게 OC 커브를 그려야 내가 원하는 OC 커브가 나올 거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죠? 샘플 사이즈인 스몰 n과 합격 가능성인 C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기본적인 OC 커브에서 작업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규준형 샘플링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개수형,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개수형이라는 건 뭐죠? 계량형이 아니라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생산자 입장에서 좋은 품질의 로트가 얼마만큼 통과, 즉 불합격하는 게 얼마나 작게 될 것인가, 알파 값이라고 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쁜 로트가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작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개수 규준형 샘플링 방식입니다. 1회 샘플링 방식은 뭐죠? 샘플을 한 번만 뽑는다는 거예요. 2회 샘플링 방식은 샘플을 두 번 뽑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개수형 규준형 1회 샘플링 방식 검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때 결정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샘플 사이즈인 n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합정한 뭐죠? 합적 판정 개수인 C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규준형 샘플링 검사는 생산자 입장에서 좋은 품질의 로트가 불합격 확률을 어느 값으로 내가 줄이고 싶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알파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쁜 로트가 합격되는 베타죠. 이 값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픽스 시켜놓고 싶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QL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Acceptable Quality Level, 합격 품질 수준이라고 하는데 샘플링 검사에서 만족하라고 생각하는 로트의 부적합률을 AQL이라고 합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LQ라고 하는 것은 Limiting Quality라고 하는데 Limiting Quality를 우리가 한계 품질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네요. 샘플링 검사에서 이 정도면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로트의 부적합률이라고 하고요. 다른 데서는 LTPD, Low Tolerance 퍼센트 디펙티브라는 말을 쓰는 데도 있고요. RQL, Rejectable Quality Level이라고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인 즉 불량률 AQL일 경우에 로트가 불합격 확률을 알파로 하고, 예, 그러니까 좋은 놈이 불합격 확률을 오류죠. 일종 오류. 이게 뭐죠? 생산자의 리스크가 되겠죠. 나쁜 풀량의 품질이라는 LTDP, 혹은 리미팅 퀄리티 로트가 합격될 확률. 요거 뭐가 되는 거죠? 이종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종오류 확률이. 예. 베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거죠. N과 C를 결정하는 식이 바로 이 값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C 커브에서 두 점. 내가 원하는 P0에서의 받아들일 값,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P1에서의 내가 받아들일 확률 두 개를 만족해주는, 두 개의 모르는 뭐죠? N과 C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로 이 규준형 샘플링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이항 분포로 계산할 수도 있고, 포화성 분포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기화 분포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쓰고요. 이항 분포라고 하면 무슨 말이죠? 0부터 C계까지, 요까지 합격되는 거잖아요. 이게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로서 C까지 확률을 쭉 더한,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는 C까지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C까지 되면 내 통과가 되는 거죠. C까지가 통과되니까 뭐가 되죠? 그거는 1-알파가 되겠죠. 알파가 1.56가 되니까 이 값을 표현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자, 나쁜 확률일 때가 P1이라고 그랬잖아요. P1일 경우에 뭐죠? 예, C1, 불량률, C부터 C까지가 되는 확률이 바로 뭐죠? 베타가 되는 이 두 가지 식을 만족하는 뭘 구하는 거죠? N과 C를 구하는 겁니다. 자, 식이 두 개가 있고 모르는 기저가 두 개니까 N과 C를 계산해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구해내는 식이 정수여야 한다는 거죠. N과 C가 소수점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포화성 분포도 마찬가지죠. 이게 포화성 분포죠. 포화성 분포에서 뭐죠? 좋은 확률일 때, 이게 좋은 확률일 때죠. 좋은 확률일 때는 1-알파가 되는 거고, 나쁜 확률일 때는 베타가 되는 걸 만족하는 뭐죠? 두 개의 값점을 갖는 것을 이 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을 사실 계산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가능한데 좀
손으로 계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를 이렇게 모노그램에서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만나는 점을 이렇게 만나게끔 이렇게 해서 좌표도 같은 거로 계산자 같은 거로 계산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행동은 안 하고요. 이걸 다 계산해 놓은 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표로 만들어 놨어요. 표로 만들어서 즉 무슨 말이냐면 P0라는 게 내가 그 acceptable quality 레벨이고요. P1이라는 게 뭐죠? 그 rejectable quality 레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알파와 베타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표를 쭉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내가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 식은 뭐 매틀랩 같은 게 넣고 그냥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죠? 이 값이 정수여야 된다는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개수형,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많은 부분은 이제 개수형 규준형 샘플링 검사표를 이용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검사표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국역 케이스 3901 사실 이게 변경됐어요. 제가 변경된 똑같아갖고 제가 안 집어넣었는데요. 이게 뭐로 바뀌었죠? A0001이 QSQ0001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표준이 똑같은 표인데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표가 Q0001표로 바뀌었습니다. 이 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 표에서 알파가 0.01, 베타가 0.1인 경우에 NC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P0를 우리가 acceptable quality 레벨이라고 했고, 얘를 이제 21개의 등급으로 나눴고요. P1, low tolerance protective를 17개의 등급으로 분류해 놨고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여기가 뭐죠? acceptable quality 레벨, 여기가 뭐죠? 그 rejectable quality 레벨로 이렇게 쭉 구분을 해 놨습니다. 해 놨고, 보면 여기 어떤 게 있어요? 그 별표도 있고 그 아래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래표라고 하면 여기 화살표째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나오면 요렇게 가라는 거예요.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겠네. 여기 요렇게 가라는 얘기가 되죠. 있으면 그냥 그 값을 쓰면 되는 거고요. 예, 이거는 못 구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 샘플 사이즈가 훨씬 더 커져야 되니까 구할 수 없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고, 이 표는 사실 이항분포표를 기반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용하면 되고요. 셀에 해당되는 NC 값을 이용하면 되고, 화살표를 선택하면 그 방법으로 우리가 샘플링 방식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샘플을 한번 보면 우리가 P가 0.01이고 1-알파가 0.95, 즉 뭐죠? 품질이 1% 정도 불량률이면 95%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즉 1.5는 5%였으면 좋겠고,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8% 정도 불량률이 있으면 내가 10% 이상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1의 개수형 샘플링 방식을 구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죠. 이 방법을 내가 포화성분표로 구할 수도 있고 뭐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 바이너멀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비선형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또 NC가 먼저 정수값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근사한 정수값으로 정수값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이제 샘플링 값을 검사해 보면 그때에 따라 알파와 베타 값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딱 우리가 원하는 알파와 베타 값을 딱 만족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매스매티컬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적으로 풀 수 있는 거로 정수, 그러니까 인티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인티저 프로그래밍으로 가장 맞는 4개의 GT 값을 구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정확하게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이용한다? KS0001의 샘플링표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0가 0. 요 사이에 있고, 또 Q1이 이쪽 사이에 있는 걸 한번 보면, 볼까요? 얘가 1%에 있고, 쟤는 뭐가 돼 있죠? 쟤는 8%라고 했죠. 8%니까 여기네요. 여기니까 여기가 화살표로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요 놈을 만드는 거죠. 60-2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N 사이즈가 60이고 C가 2인 놈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한 이 값이랑 큰 차이는 없죠. 요 놈이랑 사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C를 1로 할 거냐 2로 할 거냐 달라지는데, 이 1로 하면 어떻게 N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더 이상적인 걸 안 가죠. 2로 가는 게 좀 더 이상적으로 가려는 게 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써서 일단 하는 거로, 요거면 근사한 값으로 가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샘플링 표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샘플링 표를 구하고 나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맞게끔 OC컵을 구할 수 있죠. OC컵을 구하면 그때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이놈의 실제 1종으로는 얼마고 이놈의 실제 2종으로는 얼마가 나오겠죠. 이놈에 따라서요. 값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수형 규칙형 샘플링 검사다, 이렇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딱 1회 샘플링 검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도 단판 승부할래? 뭐, 3세판 할래?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하고 나서 실수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요.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아, 이번 샘플링 한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방법이 2회 샘플링 검사라고 하고요. 샘플을 3번 하는 걸 3회 샘플링 검사라고 하고요. 얘를 끊임없이 하는 걸 축차 샘플링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2회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것은 샘플을 2번까지 취해서 로트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우리가 개수 규준형 2회 샘플링 검사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로트가 있으면 첫 번째 로트에 N1예를 뽑아요. N1예를 뽑고 난 다음에 N1예를 뽑은 게 뭐죠? 정말 작아. C1보다 작아. 정말 작은 숫자죠. C1하고 C2가 있으면 얘가 훨씬 더 작은 숫자일 거예요. 얘보다 작으면 진짜 좋은 로트인 거예요. 좋은 로트는 합격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C2보다 진짜 나쁜 거죠. 그럼 뭐가죠? 로트를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가 많아요? 요 가운데 있는 경우가 꽤 많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한 2개 나왔는데 하나도 없으면 내가 통과시키려고 했고 한 뭐 5개쯤 있으면 불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한 2개쯤 나온 거야. 그럼 어떡하죠? 한 번 더 뽑아보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또 뽑는 거예요. 두 번째를 뽑아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합친 게 어떤 것보다 작냐? 어떤 것보다 크냐를 갖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에 하는 거죠. 즉 N1, N2, C1, C2의 4개 변수를 결정되는데 한 번 더 뽑으니까요. 먼저 N1의 샘플을 취한 결과 분량률이 X1이라고 하면 얘가 C1보다 작으면 로트를 합격시키고 더 큰 값인 C2보다 크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값이 가운데 있다면 뭐죠? 두 번째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죠. 더 해봐서 합친 놈이 어떤 것보다 작으면 뭐죠? 합격이고 더 크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회 샘플링 검사는 사실은 뭐죠? 더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제 어떤 느낌을 드냐면요.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번 했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특징이고요. 또 재밌는 거는 1회 샘플링 검사와 동일한 생산자와 소비자 유형을 보장할 수 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이 두 가지 방식은 똑같은 OC커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샘플을 몇 번 했냐가 아니라 어느 품질일 때는 내가 몇 퍼센트를 받아들이고 어느 품질일 때는 그거 이상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뭐죠? 규준형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우리가 OC커브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이 2회 샘플링 검사가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가위바위보가 한 번 하느냐 30번 하느냐에 따라 사실 승률이 바뀌나요? 무수하게 하면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데 뭐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판에 끝나는 것보다 3판 하면 뭐죠? 뭔가 더 괜찮아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어떤 단축 검사라는 건 뭐냐면요. 하다가 뚝 불합격하잖아요. 합격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뽑다가도 어떻게 되죠? 일단 어느 이상 불합격이 나오면 불합격을 처리해 버립니다. 여기서 합격되는 건 끝까지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끝내버릴 수만 있다면, 뭐죠? 전체 점수를 좀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2회 샘플링 검사를 할 때, 에버리지 샘플 사이즈라고 할 때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뭡니까? 끝까지 하지 않고 뭡니까? 불합격이 확실해지면 딱 끝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샘플링 개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자 검사라는 건 뭐냐면요. 둘 중에 한 번 하는 건데, 한 번 하는 거예요. 요 안에 있으면 뭐죠? 얘는 이제 불합격선이고 얘를 합격선이라고 한다면 뭐죠? 얘를 팍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불합격 끝나는 거죠. 예, 그런데 뭐죠? 이 안에 있으면 한 번 더 뽑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또 한 번 더 뽑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뭐죠? 진짜 합격선 안에 들어가면 뭐죠? 합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반복해 나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축차 샘플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1회 샘플링 방식, 2회 샘플링 방식, 다회 샘플링 방식, 축차 샘플링 방식이 다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샘플링 방식 인스펙션으로 이제 목숨 안 걸어요. 목숨 안 걸고 이런 이론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모든 것이 뭐랑 똑같이 할 수 있다. 똑같은 OC 커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뭐라 그랬죠? 샘플링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샘플 숫자를 줄일 수 있어요. 그건 참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는 얘가 샘플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은 뭐죠? 좋은 로트를 불합격시킬 확률이 있고요.
나쁜 노트를 합격시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놈을 설명할 수 있는 커브가 뭐다? 즉 내가 로트에 어떤 품질이 어떤 불량률이 있었을 때 이 로트를 합격할 확률이 뭐죠? 뭐다를 설명하는 방법이 뭐다? 그게 우리가 OC 커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OC 커브라고 말씀드리고요. 규준형 샘플링 방식은 뭐다? 규준형 샘플링 방식은 내가 원하는 좋은 품질이라는 AQL일 때는 얼마 이상 내가 받아들였다. 즉 얘를 리젝트할 확률을 얼마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나쁜 품질이었을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얘를 내가 받아들일 확률을 얼마 이하였으면 좋겠다는 이 두 가지를 보장할 수 있는 뭐를 결정하는 겁니까? 샘플 사이즈 n과 스몰 n과 합격 판정 요소인 c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로 뭐죠? 기준형 샘플링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샘플링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나쁜 놈을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놈을 리젝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OC 커브고 이 OC 커브에 기반을 해서 AQL에서는 몇 퍼센트를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리젝트 퀄리티 레벨에서는 몇 퍼센트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한 그 샘플링 검사가 바로 뭐다? 우리가 규준형 샘플링 검사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규준형 샘플링 검사의 그 값은 뭐죠? 정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샘플링 검사표를 만들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샘플링 검사표를 만들어서 내가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AQL에서의 뭐죠? 그 acceptable 그 probability는 얼마고 내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일 때 뭐죠? 불량 나쁜 거 있을 때 받아들일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OC 커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 샘플링 검사표와 N과 C를 결정해 놨으면 그게 금과 옥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 이럴 경우에는 내가 OC 커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그려보실 줄 알면 대충 이 샘플링에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이 되는 뭐죠? 샘플링 인스펙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제 그럼 이런 규준형 샘플링 방식을 갖고 입수 검사에 사용하느냐? 사실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 딱 한 번만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할 때 한 번만 하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습니까? 우리가 협력업체로 지속적으로 물건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게 얘가 계속적으로 좋은 품질을 납품하고 있는 애다. 그럼 얘한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규준형 샘플링 검사에서는 뭘 생각하냐면 로트 사이즈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트 사이즈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로트 사이즈가 커지면 똑같은 스몰 n과 똑같은 C를 뽑아야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얘를 전체적으로 리젝트했을 때 1종으로 해야 되는 비용과 2종으로 해야 되는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일 그 납품업체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작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정용 샘플링 검사는 언제 시작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국방부에서 물량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총탄이나 뭐 이런 거 물량을 받죠. 받을 때 과연 어떻게 인스펙션을 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면서 협력업체들의 그런 어떤 인센티브도 주면서 품질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공급되는 제품 품질에 따라서 검사의 엄격도를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형입니다. 무슨 말이죠? 좋은 물건을 계속해서 납품하는 사람은 뭐죠? 똑같은 검사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수월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물량이 지나발이 좀 잘못된 게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엄격한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뭐죠? 인스펙션 방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이제 큰 대기업들이 이제 몇 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물건을 받을 때, 이게 이제 DoD가 그랬죠. 미국의 국방성이 그랬죠. 그럴 경우에 이제 좋은 품질의 제공자에게는 보다 수월한 샘플링 검사를 적용하면 그 사람들도 의욕이 되고, 또 나는 인스펙션 비용이 줄고, 나쁜 품질을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보다 까다로운 전산을 하면서 로또 합격 어렵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품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목적이 깔려있다. 그런 환경이 깔려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AQA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만족스러운 공정 품질을 AQA를 정하고 AQA보다 좋은 품질이 제공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격시키고 그렇지 않은 놈은 리젝트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뭐죠? 엄격도 교정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엄격도 교정을 갖는다는 것은 즉 샘플링 방식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격도 조정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에서 까다로움에서 보통에서 수월한 감식으로 바꿀 수 있는 조정형 기출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방식은 한 번이나 두 번의 검사로 모든 일을 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딱 한 번 샘플링 받고 한 번 내가 물건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는 거죠.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품질 보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조정형 샘플링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누구죠? 이 방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납품하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그냥 더 쉽게 들어오고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품질이 나빠지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람들 하여금 AQA보다 좋은 품질로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실질적으로 밀리터리 스탠드에서 많이 사용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준용 샘플링 방식을 검사하려면 몇 가지 이거를 조작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로트의 크기에 따라서 15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로트의 크기가 클수록 더 정확한 판별력이 갖도록 샘플이 커져집니다. 즉, 로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이상적인 OC 커브에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 n이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라지 n에 따라 증가합니다. 근데 라지 n에 프로포션하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조금씩 늘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로트의 크기에 따라 1종홀이나 2종홀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검사 수준에 따라서 검사 비용을 구분해서 일반 1, 2, 3, 특별검사 S1, S2, S3 7등으로 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인데요. 특별한 지정이었으면 일반 검사 2로 하십시오라고 했고요. 특별검사는 파괴검사나 값비싼 검사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특별검사를 많이 만들었던 게 이 군사용 쪽에는 파괴검사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검사는 특별한 얘기가 좀 잘 안 들고요. 보통 일반 검사 쪽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QA를 중심으로 요구되는 품질 수준이 얼마인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 정도라면 내가 좋다 하는 AQL에 따라서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리스트를 만들어 놔서 AQL이 26분의 1 표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 생산자 위험이 얼마가 될 수 있도록 표를 다 만들어 놨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샘플링 방식은 1회, 2회 다의 샘플링 방식이 다 가능한데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뭘 만든 거죠? 오시코브가 같게 되게끔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샘플링 페이퍼를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진행하다 보니까 공급되는 품질 수준이 쭉 모니터링 하면서 이게 좀 시작은 보통에서 했다가 까다로움을 갈 것인가 수월한 것이냐 갈 것이냐는 엄격도 조정 규칙들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론들을 다 감정할 수 있도록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샘플링 스킴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를 실행하는 방법을 조정용 샘플링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때는 제일 먼저 샘플 사이즈가 딱 나와요. 그럼 샘플 사이즈를 갖고 실효 문자라는 걸 얻는데 이 실효 문자를 가지고 이 실효 문자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샘플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실효 문자가 점점 커지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실효 문자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 실효 문자에 따라서 우리가 샘플링 검사가 있는데 실효 문자가 점점 커지면 샘플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커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라고 하면 이제 50 정도가 되는 우리가 보통 이 둘을 보니까요. 여기가 어디겠죠? 지금 샘플 사이즈가 100개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100개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되나? 100개냐? 그럼 F 정도 되겠네요. F 정도 되면 20개 정도 뽑는 거죠. 근데 샘플 사이즈가 1000개다. 그럼 어떻게 돼? 1000개가 되면 이렇게 그럼 J가 되네요. J가 되면 어떻게 되죠? 80 정도 되네요. 80 되니까 10배가 늘었는데 얘는 한 4배 정도 늘었네요. 그러니까 늘긴 느는데 그 로트 사이즈만큼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늘면 조금 늘려준다. 그런 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트 사이즈에 따라서 실효 문자가 결정되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검사 수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수 검사가 아니면 이제
레벨 2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숫자가 점점 1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1로 가면 뭐죠? 비용이 적게 있어요. 검사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샘플 사이즈를 결정하겠습니다. 스몰 n이 결정되면 n하고 c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죠? 검사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뭐가 되죠? 오시 커브가 이상적인 값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로트 크기와 검사 수준을 가지고 내가 뭘 결정합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료 숫자를 결정해요. 시료 그걸 결정하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샘플 사이즈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용 문자가 그러니까 뭐죠? 로트 크기와 검사 수준을 가지고 이제 실용 문자를 만들고 실용 문자가 만들어지고 난다면은 이제 제가 검사 방식이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보통, 수월, 까다로운 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보통 샘플링 검사, 뭐죠? 까다로운 샘플링 검사, 또 뭐죠? 수월한 검사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1회가 있지만 2회도 만들어져 있고요. 다회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겠죠. 우리 먼저 보통 검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검사라고 나오면 제일 먼저 합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면 뭐죠? 뭐가 결정되냐면 실용 문자가 결정되면 즉 로트 크기와 검사 수준이 결정이 되면 내가 뭡니까? 일단 실용 문자가 결정되고 실용 문자가 결정되면 내가 하는 검사가 지금 보통 검사냐 까다로운 거냐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테이블 표가 결정되겠죠. 테이블 표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는 이 테이블을 쓸 거다라는 결정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야? 1회 샘플링 보통 검사를 할 거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실효는 뭐다라는 게 결정됐죠. 그럼 요 값은 결정되는데 그러면 뭐죠? 내가 원하는 AQL이 뭔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정되고 나면 AQL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샘플링 방식을 찾게 됩니다. 해당 셀에 샘플링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 화살표로 나타나는 화살표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샘플 사이즈와 AC와 R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acceptable 레벨이고 이 이상이면 내가 리젝션을 한다고 하는 그런 값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xample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번에 로트는 3000개이고 그리고 일반 검사 수준을 찾을 거고 AQL은 1.029에서 내가 조정용 샘플링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한다면 먼저 n이 3000이고 n이 3000이라면 여기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검사니까 이렇게 되니까 K라는 수준인 걸 알겠습니다.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무슨 샘플링 검사를 구할 겁니까? 보통입니까? 현재 뭐죠? 수월함입니까? 까다로움입니까? 그러면서 보통입니다. 그럼 이 테이블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서 K를 쫙 가면 뭐가 되죠? 샘플 기는 125가 나왔어요. 쫙 가서 뭐가 되는 거죠? acceptable quality를 1을 쓰다 하면 쭉 내려가면 되겠죠? 1 내려가면 여기 만나는 데가 있겠죠. 여기 만나는 점, 요 점을 내가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점을 찾았더니 n이 125고 AC가 3이고 RE가 4인 놈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125개를 샘플링해서 3개 이하가 나면 통과고 4개 이상이 나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내가 뭐죠? 까다로운 검사라면 어떻게 되느냐? 까다로운 검사라면 이 테이블을 쓰겠죠. K를 보면 125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쭉 간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1%쫙 내려오니까 2, 3이 나왔죠. 2, 3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125인데 AC가 2고 RE가 3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개일 때는 얘는 오케이인데 얘는 뭐죠? 리젝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까다로운 검사가 되면 뭐죠? 정말 힘든 거죠. 내가 힘들어집니다. 만약 내가 수월한 검사다 그러면 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거죠. 이 테이블을 사용하면 샘플링 숫자가 어떻게 되죠? 확 줄었어요. 50개가 됐고요. 쭉 가보면 1이면 뭐가 됩니까? 1이면 2, 3이 되네요. 2, 3이 되니까 바로 이런 심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샘플 숫자가 줄어들었죠. 근데 이거 50커만 그려봐요.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크게 차이는 없고 얘는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면 까다롭게 만들면 통과를 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걸 할 때 엄격도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엄격도 규정은 우리가 얘기하면서 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마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거죠. IS 기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시작할 때는 일단 보통 검사로 시작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생산 공정이 안정되어 있다는 간정이 있어야 되고요. 연속적으로 10개의 로트가 합격. 꼭 10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오케이라고 인정하면 수요랑 검사로 넘어가는 거죠.
소량 검사를 하고 있다가 만일 로트가 불합격이 발생하거나 또 생산 공정이 불안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우리가 언제든지 보통 검사로 갈 수 있게끔 만들고요. 보통 검사에도 뭐 어떻게 죠? 연속적인 레트가 몇 개 중에 몇 개, 이것도 뭐 사람들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정하면 우리 까다로운 검사를 간다고 얘기고요. 까다로운 검사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뭐 5개가 연속적으로 합격하면 보통 검사라든지 이것도 뭐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죠. 확률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을 구해 보시면 다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이상 계속해서 로트가 나빠지면 검사를 중지한다는 건 뭐죠? 너랑 이제 같이 일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바꿔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조정형 검사를 합니다. 이 조정형 샘플링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이 입수 검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를 의미한다 그랬죠? 조정형 샘플은 지속적으로 납품을 받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검사 비용이라든지 또 좋은 품질을 제공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겸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조정형 샘플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